남편감으로 노총각을 고른 기생. 옛날 평양에 어느 기생이 있었는데 나이는 17가량으로 몸가짐이 매우 단정하였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생이 아무리 천한 몸이라 해도 마땅히 한 남편을 섬기며 일생을 마쳐야지. 가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흠모하여 가까이 하려고 하였지만 그녀는 절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형벌을 가하고 곤장을 치며 부모를 가두기까지 하였지만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요. 그녀의 부모가 남편감을 여러 번 골라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비는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 제가 고를 것입니다. 이 말이 퍼지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미남이거나 부유한 집 자제들 뿐이었지요. 그들이 밤낮으로 문을 메우며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한결같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평양 동쪽 성문인 대동문의 누각에 앉아서 문 밖에 뗄나무를 지고 가는 어느 노총각을 보고는 아버지를 급하게 불렀지요. 아버지, 저 사람을 반드시 제 집으로 맞아올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노총각을 보고 나서 한심스러워 나무랐습니다. 네 속셈을 알 수가 없구나. 그 좋은 자리를 모두 마다하고 천하에 흉악하고 가난한 거렁뱅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그러나 이미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노총각을 맞이하여 남편으로 삼아주게 되었지요. 그 뒤에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오래 살 수 없으니 당신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상경하여 서대문 밖 술집을 차렸습니다. 장안에서 제일 가는 술집이 되자 장안에 호골스럽고 귀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지요. 이때 술꾼 대6명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녀는 술값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술값이 많이 밀렸으나 한 번도 갚지를 못하였지요. 그 술꾼들이 간혹 염치가 없다고 말하면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뒷날 갚아도 됩니다. 어찌 꼭 지금 갚아야만 한답니까? 그 술꾼들은 김정원과 이좌량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정원에게 말하였지요. 이 동네는 생소한 사람이 많아 남촌으로 옮기려 합니다. 나리께서 단골이 좀 되어주십시오. 좋다. 우리들이 멀리 와서 술을 마시는 것이 참으로 괴로웠는데 만일 가까이 술집을 차린다면 반드시 단골이 되어줄 것이야. 그녀는 술집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김정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일자 무식이지요. 업문도 이해하지 못하고 술값을 적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리께서 그를 좀 가르쳐 주신다면 선생을 예로 대하여 날마다 술을 한 병씩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일찍 책을 끼어 보내거라. 그녀는 남편에게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통감 넷째 권을 시장에 가서 사오세요. 남편이 그 말대로 책을 사 가지고 오자 그녀는 중간을 표시해주며 말하였지요. 당신은 이 책을 끼고 김정원 댁에 가서 가르쳐 주기를 청하십시오. 선생은 반드시 첫 장부터
가르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표시된 장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시고 선생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다음 날 아침 책을 끼고 배우러 갔더니 김정원이 물었습니다. 천자문인가 유압인가? 통감 넷째 권입니다. 이 책은 너에게 맞지 않으니 다시 천자문을 가지고 오너라. 이미 가지고 왔으니 이 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김정원은 하는 수 없이 첫 장부터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자는 손으로 표시해준 장을 펴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 표시된 곳을 배우려 합니다. 김정원은 분통이 터져 책을 내던지며 말하였지요. 천하의 못난 놈 같으니라고. 남편은 크게 원망하고 돌아와서 그녀에게 말하였지요. 이제 김정원에게 술을 주지 마라. 동량은 아니 주고 쪽박만 깼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웃으며 말하였지요. 당신의 인물이 잘났다면 어찌 이 같은 모욕을 받겠습니까? 잠시 뒤 김정원이 찾아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저 같은 사람이 때를 만나면 양반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김정원은 이내 그녀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였지요. 그녀가 표시해준 대목은 바로 중국 한나라 때 장군 곽광이 창읍 왕을 폐위시켜 보내던 일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조 반정의 모의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통감 제4권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해 본 것이었지요. 며칠 뒤 그들은 반정을 단행했습니다. 반정의 공을 논할 때 먼저 술값을 갚아야 한다고 제의하자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였지요. 그래서 그 남편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정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사람은 기축년에 태어났다고 했소. 육갑으로 이름을 지으면 고상하지 않으니 기자와 축자로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떻겠소?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남편을 3등 공신에 놓고 나고 한성 좌윤으로 임명하였는데 이 기축은 훗날 병조 참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치가 넘치는 오성 대감. 옛날 조선시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정부 소속의 관리 이몽량의 집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이 되는데도 전혀 울지 않고 젖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최씨 부인은 아기가 걱정되었지요. 울지 않을 리가 없는데 혹 벙어리인가? 저러다 굶어 죽으면 어쩌지? 어머니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점쟁이가 입을 열었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점괘가 아주 좋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게 이름을 떨칠 아이입니다. 훗날 정승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젖을 먹고 입을 뗄 것입니다. 이 점쟁이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기는 정말 입을 떼어 울고 젖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이 아기가 바로 훗날 명재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이항복입니다. 훗날 오성부원군으로 봉해졌으며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지요. 아기가 돌이 되기 전 하루는 유모가 아기를 안고 우물로 갔습니다. 유모는 전날 밤 잠을 설쳐 몹시 피곤해하였지요.
그래서 아기를 우물가에 내려놓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 틈에 아기는 바닥을 기어가 우물을 손에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물 속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그때 유모의 꿈속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유모의 종아리를 때리며 소리쳤지요. 뭐하는 게야? 얼른 일어나지 않고. 유모는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우물에 매달려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유모는 깜짝 놀라 아기를 붙잡아 품에 안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왜 이리 종아리가 아프지? 유모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팡이로 맞은 자리가 정말 아팠기 때문이었지요. 열흘 뒤 제사를 앞두고 청소를 하러 사당으로 들어간 유모는 사당에 걸린 영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은 꿈속에서 지팡이로 내 종아리를 때린 노인이잖아. 유모는 노인이 누군지 알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이양복의 6대조 할아버지였던 것이었지요. 이양복은 8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칼과 검은 고를 넣어 시를 지어보거라. 이양복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칼에는 대장부의 기상이 있고 검은 고에는 천고의 소리가 담겨 있네. 아버지는 깜짝 놀랐지요. 보통 솜씨가 아니군. 잘만 가르치면 큰 인물이 되겠어. 하지만 아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아버지는 이양복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양복은 보통 아이들과 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늦음하게 들어온 아이들을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나갈 때는 분명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들어올 때는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된 거야? 새 옷은 어디다 버리고 왔나니까? 남을 주었어요. 헌옷을 입은 아이가 하도 내 옷을 부러워하길래. 또한 이양복은 어려서부터 개구쟁이로 유명했습니다. 걸핏하면 동네 아이들과 싸움을 벌였으며 좀 더 자라서는 패싸움도 예사로 하였지요. 이양복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보다 못한 어머니는 이양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구나. 너를 훌륭하게 키워야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하니 장차 무엇이 되겠느냐? 내가 죽어 저승에 가면 네 아버지를 무슨 면목으로 배울지 걱정이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꾸지람을 하자 이양복은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었지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놀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 이양복은 공부에만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15살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양복은 스스로 다짐하였지요. 저승에서 어머니는 나를 지켜보실 거야. 결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양복은 어머니를 잃고 3년 상을 마친 뒤 성균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그리하여 25세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양복은 관직에 첫 발을 내디딘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임진왜란 때 도승지, 병조 판서 등으로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5번이나 병조 판서를 지내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지요. 이양복은 원래 재치와 해악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만나 이런 부탁을 하였지요. 여복의 말을 빌려주게. 동대문 밖을 좀 다녀와야겠네. 알았네. 친구는 이양복에게 선뜻 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양복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말을 돌려주지 않았지요.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그 후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화가 나 이양복에게 말하였지요. 어찌하여 한 달이 지나서야 말을 돌려주는가? 이양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강산도 동대문 밖에 있다네. 그래서 동대문 밖에 좀 다녀온다며 자네에게 말을 빌렸지. 친구는 이양복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양복은 1598년 우의정, 1600년에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지 19년 만에 정승이 된 것이지요. 위양복은 하급 관리 때부터 뇌물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평소에 농담도 잘하고 남들을 즐겁게 해주기에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들고 가 이양복에게 벼슬 자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양복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며 인사청탁을 하면 그것을 돌려주며 말하였지요. 옛날에 보화가 많으면 집 안에 근심이 많다고 했소. 당신네 집에는 근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나한테까지 들고 오시니 말이오. 그 많은 근심을 나와 나누겠다면 사양하겠소. 나는 도무지 근심이 없어 보화 따위는 필요 없거든요.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그의 뒤를 이을 때였습니다. 이때 권력을 잡은 것은 대북파였지요. 이들은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광해군을 끝까지 지지했던 무리였습니다. 선조는 세자인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대북파가 이를 반대했던 것이었지요. 광해군 5년 대북파는 계략을 꾸며 어린 영창대군을 광화도로 보냈다가 이듬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안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더니 이어 왕비에서 폐위해 평민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이양복이었지요. 이때 이양복은 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 10년 이양복은 관직을 빼앗기고 함경도 북청 땅으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날은 아주 추웠지요. 이양복은 함경도로 넘어가는 천령고개에서 다음과 같은 시조를 읊었다고 합니다. 천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삼아 띄었다가 임 계신 구중 궁궐에 뿌려본들 어떠리? 귀양 가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담아 읊은 시조였지요. 이 시조는 노래로 만들어져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하루는 광해군이 궁궐 마당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 노래가 들려왔지요. 술에 취한 광해군이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이냐? 예, 오성 대감께서 귀양을 가다 읊은 시조로 만든 노래입니다. 광해군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듣더니 잔치를 곧바로 끝냈다고 합니다.
이양복은 북청에 온 지 5달 만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쳤지요. 어느 날 경연 자리에서 정조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신 가운데 총명과 재능으로 한나라 장량, 진평에 견줄 만한 자는 누구인가? 신하가 대답하였습니다. 오성대감 이양복입니다. 그는 문학, 사업, 견식 등에서 우리나라 제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양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충신이었다고 합니다. 무명옷을 지은 선비. 우리나라의 목화실을 처음 가져온 것은 문익점입니다. 문익점이 원나라의 감시를 뚫고 목화실을 몰래 고려로 가져오는데 성공한 것이었지요. 장인어른, 저 돌아왔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문익점은 개경을 떠나 고향 마을인 산청으로 내려온 후 이웃 마을에 사는 장인 정천익을 찾아 인사를 드렸지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참으로 다행일세. 벼슬을 하다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내려온 선비 정천익은 원나라에 가서 고생을 한 사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생을 했으니 고향에서 푹 쉬게나. 문익점은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시하였지요. 잠시 후 문익점은 품에 넣어오는 것을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씨앗인가? 목화씨입니다. 아니 이걸 어찌? 원나라가 엄하게 감시했을 텐데. 처벌이 두렵다고 언제까지 무명을 수입해야 합니까? 고려도 무명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지요. 그래, 이 귀한 씨앗을 산청 땅에 심을 건가? 그래야지요. 재배에 성공하면 고려 땅 곳곳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땅에 심지? 제 땅에 5개, 나머지 5개는 장인어른의 땅에 심었으면 합니다. 두 사람은 선비인지라 농사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화 재배가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 키워보리라 결심하였지요. 정천익은 아기를 돌보는 엄마처럼 온 정성을 쏟아 땅을 파고 5개의 씨를 심었습니다. 초조하게 며칠이 지났지요. 문익점은 목화씨를 심은 땅을 둘러보다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땅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심은 자리에 싹이 보이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나도 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죽고만 것이었습니다. 모든 씨앗이 죽고 말았군. 하늘은 어찌 이리도 우리 고려를 외면하시는가?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었지요. 장인어른 정천익에게 준 5개의 씨앗이었습니다. 문익점은 초조한 마음으로 장인이 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문익점이 허겁지겁 장인의 집 대문에 들어선 순간 정천익도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지요. 싹을 틔웠네. 5개 중 하나가 살아남아 싹을 틔웠단 말일세. 정천익이 감격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싹을 정성을 다해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커가는 목화를 살폈습니다. 자식을 키우듯 보고 또 보았지요. 목화는 무럭무럭 자라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마침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하얀 목화솜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지요. 장인어른, 성공입니다. 이 모든 게 자네가 목화씨를 가져온 덕분이지. 아닙니다.
장인어른의 수고 덕분이지요. 두 사람은 하얀 목화솜 사이에 까맣게 박힌 목화씨를 수확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훨씬 많은 씨앗으로 불어났지요. 이듬해 두 사람은 더 넓은 땅에 목화를 심어 그에 가을 더 많은 씨앗을 거두었습니다. 또 이듬해 다시 더 넓은 땅에 목화를 심게 되었지요. 그렇게 3년 뒤 두 사람은 수천 개의 목화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한 대로 이웃 농부들을 불러 모았지요. 여러분, 이게 무명옷을 만드는 목화 씨앗입니다. 정성을 다해 키우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삼배나 모시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명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목화씨를 나눠주는 정천익과 문익점에게 마을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산청 농부들은 따뜻한 봄날 목화씨를 심었지요. 두 선비는 농부들에게 목화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들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산청 땅 곳곳에는 목화꽃이 활짝 피고 하얀 목화솜이 맺혔습니다. 이 무렵 정천익은 새로운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었지요. 목화솜으로 솜을 얻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문제는 솜으로 실을 만들고 실로 무명을 짜는 것이었지요. 이런 기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바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을 뽑는 기계인 물레와 배를 짜는 기계인 배틀에 대해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고려에 와서 목화를 보다니. 어느 가을날 산청 지방을 지나던 한 승려가 목화밭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하였지요. 그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목화밭 주인이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이 밭은 정천익 나리네 것입니다. 나리의 집은 저깁니다요. 승려는 정천익을 만나 말했습니다. 저는 원나라에서 건너온 홍원이라는 중입니다. 고려에 와서 절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화밭을 보고 제 고향이 생각나 주인을 찾아뵌 것이지요. 정천익은 홍원이 목화가 많이 나는 중국 남부 지방 사람임을 알고 그가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님, 마음껏 저희 집에서 쉬어가십시오. 정천익은 홍원에게 그동안 목화를 키우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보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목화 농사는 풍년입니다. 문제는 무명옷을 지어 입으려면 실을 뽑는 기술을 알아야 하는데 스님이 고향에 계실 때 그런 기계를 구경하신 적이 없습니까? 본 적은 있지만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제발 절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정천익이 목화 보급에 뛰어든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홍원은 옛날 기억을 더듬어 자기가 본 목화 기계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정천익은 홍원이 그린 그림을 보고 기계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또 어떤 원리로 실을 뽑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천익은 홍원과 의논하면서 가장 만들기 쉬운 씨앗을 만들었지요. 씨앗은 목화에서 목화씨를 쉽게 빼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씨앗에 이어 솜을 타는 도구인 활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까진 어렵진 않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았지요. 실을 뽑는 기계인 물레가 문제였습니다.
물레는 녹화를 많이 생산하는 인도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 이웃 나라로 퍼뜨린 도구이지요. 섬유 뭉치가 감겨있는 가락을 왼손에 쥐고 나무 바퀴를 오른손으로 돌려 물레로 실을 뽑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정천익은 실을 뽑는 데 성공하고 말았지요. 홍어는 배트를 이용해 뽑아낸 목화실로 배를 짜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계를 이용하여 무명을 실제 만들어 보는 것이었지요. 정천익의 집에는 손재주가 좋은 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천익은 그 하녀를 불러 물레로 실을 뽑고 배틀로 배를 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며칠 뒤 하녀가 정천익에게 왔습니다. 제가 날이 가르침을 받아 무명을 짰습니다. 고려 땅에 처음으로 무명 옷을 만드는 재료인 면포가 탄생한 것이었지요. 면포를 손에 쥔 정천익은 지난날의 정성과 노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익점 역시 그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지요. 얼마 후 마을 사람들도 같은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면포를 짜는 방법을 배워 그들 손으로 면포를 짜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지요. 목화와 목화를 가공하는 도구들은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명은 고려 말기부터 조금씩 퍼져 평민들도 하나둘 무명옷을 입게 되었고 이불에는 솜을 넣어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군사들도 무명으로 만든 군복을 입게 되었지요. 또한 무명이 화폐 구실을 하면서 나라에선 세금으로 무명을 걷어들여 나라 살림이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정천익의 연구 덕분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따뜻한 무명 옷을 입고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처음으로 목화 재배에 성공한 산청 지방에는 목화로 면포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구경할 수 있는 목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살인 죄를 벗은 농부. 옛날 어느 농부가 소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농부는 소에게 맛있는 풀도 베어다 주고 쇠죽도 열심히 끓여주며 정성을 다해 키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가 잘 먹지 않고 비쩍 말라만 갔습니다. 알고 보니 병이 들었던 것이었지요. 안 되겠소. 그냥 팔아야겠소.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병든 소라 제값을 못 받을 텐데요. 하는 수 없지 뭐. 반값이라도 받아야지. 장날이 되자 농부는 소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에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소를 사고 팔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농부의 소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장이 끝날 무렵 어떤 소 장수가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소는 병들어 제값을 받기는 어렵겠소. 반값이라도 받고 팔지 않겠소?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를 팔고 난 농부는 소 판 돈을 담배 쌈지 안에 넣고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농부는 도중에 길가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은 농부는 담배 쌈지에서 담배를 꺼내 피웠지요. 그러고는 담배 쌈지를 길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족제비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담배 쌈지를 물고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담배 쌈지 안에 소판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는데 큰 일이 난 것이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족제비야. 농부는 담배를 던져버리고 달아나는 족제비를 뒤쫓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족제비는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그만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족제비를 놓친 농부는 화가 난 마음에 술이나 마시려고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재수가 없으려니. 농부는 투덜거리며 주막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만 주시오. 술 한 잔을 청에 놓고 마시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개가 나타나더니 술잔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술잔이 깨지고 말았지요. 이 망할 놈의 개가. 농부는 마당에 있는 돌을 주워 달아나는 개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날아간 돌이 마당에 앉아 그릇을 닦고 있던 주모의 머리에 맞아 주모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농부는 놀라 어쩔 줄을 몰랐지요.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때 키가 장대같이 큰 이웃 남자가 달려오더니 주모를 살려내라고 농부를 때리며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농부는 살인자가 되어 관가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지요. 주모를 왜 죽였는지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러자 농부는 사실대로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솥판 돈을 족제비가 물고 간 일이며 주막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지요. 소인 너무나 억울합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농부를 데리고 무덤으로 가보았습니다. 무덤은 만든 지 며칠 안 되는 바로 죽은 주모의 남편 무덤이었지요. 무덤을 파헤쳐보니 정말 담배쌈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족제비가 왜 무덤 속에다 이걸 물어다 놓았을까?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주모는 남편이 죽자 시체를 다음 날 곧바로 묻어버렸다는 게야. 그래,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지요. 주모가 죽었을 때 키가 장대같이 큰 남자가 나서서 저를 몹시 때렸습니다. 그 남자를 조사해 보십시오. 잠시 후 끌려온 남자는 무릎을 꿇더니 막무가내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모와 짜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진짜 살인마구나. 이렇게 하여 농부는 살인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주모 남편이 넋이 족제비로 변해 범인을 잡게 해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수렴 청정을 한 왕후. 연산군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중종에게는 첫 번째 왕비 신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아버지가 중종 반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를 잃고 말았지요. 중종은 얼마 뒤 둘째 부인 장경왕후를 맞아들였지만 장경왕후는 아이를 낳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뒤를 이어 문정왕후 윤씨가 왕비로 간택되게 되었지요. 윤씨가 왕비로 간택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윤씨는 어려서 아주 심한 열병을 앓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버지 윤지임은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느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지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운이 어떤지 점을 쳐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날의 운수를 점치고 난 점쟁이는 하인에게 각별하게 일렀지요.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잘 모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하인은 대문을 열려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임이 하인을 하나 데리고 그 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하인은 귀한 손님이라 하여 하인도 많이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올 줄 알았는데 겉으로 보니 행색이 대단치는 않았습니다. 보기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는데? 중얼거리는 하인을 보고는 점쟁이가 호되게 꾸짖었지요. 시끄럽다 이놈. 저분이 얼마나 귀하게 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야. 점쟁이는 윤지임을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내 딸이 몹시 앓고 있어 찾아왔소. 나을 수 있겠소? 점쟁이는 윤 씨의 사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병은 곧 완쾌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쟁이는 윤 씨가 왕비로 간택될 것이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정말 윤 씨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게다가 윤 씨는 병이 낫자마자 17살의 어린 나이로 왕비에 간택되게 되었지요. 이렇게 왕비가 된 문정왕후는 명종 20년 승하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 어린 아들이 왕 위에 오르자 왕후는 8년 동안이나 수렴청정을 하였지요.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때 왕 대비나 대왕 대비가 왕을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친척들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려고 여러 대신들을 유배 보내고 죽이는 등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불교에 귀의하였는데 하루는 회암사라는 곳에서 석가탄신일에 문정왕후를 모시고 무차회라는 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국 팔도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회암사를 찾았지요. 이들의 밥을 하기 위해 회암사에서 절밥을 짓고 있는데 밥이 잘 되었나 보려고 솥뚜껑을 열었더니 밥이 피로 물들인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수군수군 대고 있을 때 문정왕후가 승하했다고 하는 부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보리 이삭의 보리알. 아주 오랜 옛날 옛적 사람들은 보리 농사만 지어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요. 보리삭의 보리알이 500개나 넘게 달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이 땅 위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하느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하느님이 보리밭에 왔다가 한 아이와 아기 엄마를 보았지요. 엄마는 아이를 보리밭 옆 개울가에서 놀게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가 개울에 풍덩 뛰어들었지요. 아이는 개울물을 온통 뒤집어 썼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보고는 아이를 끌어올렸지요. 그리고 아이를 보리밭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또 물장난 할래? 옷이 다 젖었잖아. 아이 엄마는 보리 이삭을 잘라 아이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지요. 하느님은 이 광경을 보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소중한 양식인 보리 이삭을 잘라 아이의 몸을 닦아주다니. 이런 고얀 것.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못하는 짓이 없구나. 앞으로는 보리 이삭에 보리알이 달리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아와 빌었지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곡식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으니 썩 물러가거라. 하느님, 저희는 죗값을 치러야 하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리알이 달리지 않으면 죄 없는 닭이 죽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닭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제야 하느님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닭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이제부터는 닭이 먹을 만큼만 보리 이삭에 보리알이 달리게 하겠다. 하느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이때부터 보리 이삭에는 보리알이 그 전의 10분의 2밖에 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7마리 까마귀. 옛날 독일 어느 마을에 아들을 7이나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예쁜 딸을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뒤 딸을 하나 낳았지만 몸집도 작고 몸도 아주 약했지요. 딸에게 세례를 줄 때가 되자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세례식에 쓸 물을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7 아들은 우물가로 우르르 달려가서는 서로 물을 푸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지요. 그러다 그만 두레박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화를 내실 텐데 어쩌지? 7 아들은 겁을 잔뜩 먹은 채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었지요. 이놈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이야? 모두 까마귀나 되어버려라. 바로 그때 어딘가에서 새들의 날개짓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내다보니 까마귀 7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은 길을 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애가 바로 오빠들을 까마귀로 만든 애야. 맞아, 저 애 때문에 오빠들이 까마귀가 됐지. 그날부터 여동생은 오빠들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반드시 오빠들을 구하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오빠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끼던 반지 하나를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은 걷고 또 걸어 세상의 끝에 이르러서는 빨갛게 빛나는 해에게 다가갔지요. 하지만 해는 불덩이처럼 뜨거워 금방이라도 여동생을 태울 것만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걷고 또 걸어 달에게로 다가갔지요. 하지만 달은 눈덩이처럼 차가워 금방이라도 여동생을 얼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하는 수 없이 걷고 또 걸어 별에게로 갔지요. 다행히 별은 해처럼 뜨겁지도 않고 달처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오빠들을 찾아왔다고 말하자 별이 다정하게 말하였지요. 네 오빠들은 유리산에 있단다.
이 닭다리를 가져가. 이게 있어야 유리산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 수 있어. 여동생은 닭다리를 조심조심 천에 싼 다음 유리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별의 말대로 유리산에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여동생은 별이 준 닭다리를 자물쇠에 끼워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스르르 문이 열렸지요. 안으로 들어가자 난쟁이가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왔지?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7마리 까마귀가 제 오빠들입니다. 까마귀들은 지금 없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렴. 난쟁이는 7개의 작은 접시와 7개의 작은 잔을 가져와 식탁을 차렸습니다. 여동생은 7개의 접시에서 한 숟가락씩 밥을 떠먹고 7개의 잔에서 한 모금씩 물을 마신 뒤 마지막 잔에 반지를 떨어뜨렸지요. 얼마 뒤 새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자 여동생은 문 뒤에 숨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집에 오자마자 식탁으로 달려가더니 차례로 소리를 질렀지요. 누가 내 밥을 먹었지? 누가 내 물을 마셨지? 여기 사람의 입이 닿은 흔적이 있어. 그때 막내 까마귀가 물잔에서 반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형들, 이것 봐. 이건 아버지가 끼고 계시던 반지야. 바로 그때 숨어있던 여동생이 오빠들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그 순간 까마귀들은 얼굴을 환하게 빛내며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들은 기쁨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동생을 얼싸안았지요. 그러고는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결을 잠재우는 보물. 신라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의 초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신하 하나가 급히 말하였지요. 전하, 동해 바다에 작은 산이 떠내려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문왕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일관을 불러 알아보아라. 일관이란 점을 쳐서 나란 일을 보던 벼슬아치였습니다. 신문왕의 명령에 일관이 달려왔지요. 전하, 돌아가신 문무왕께서 바다 용이 되어 신라 땅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김유신 장군께서도 우리 땅을 돌보고 계시지요. 아마도 두 분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을 내리시라는 징조인 듯 하옵니다. 전하께서 직접 바다로 나가 보물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신문왕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산이 보이는 동해로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보내어 그 산을 상세히 살피도록 하였지요.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산 모양은 마치 거북의 머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위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둘로 갈라지기도 하다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구나. 며칠 동안 이곳에서 머물며 지켜보아야겠구나. 신문왕은 근처 가문사에서 하룻밤을 보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왕은 날이 밝자마자 바깥으로 나와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2개의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람이 불고 하늘과 땅이 흔들렸지요. 파도도 거칠어졌답니다. 세상이 온통 새까맣게 되었지요. 그런 어둠이
무려 7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 겨우 바람이 잦아들었지요. 그제야 신문왕은 배를 타고 떠내려온 산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문왕이 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지요. 어디선가 한 마리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갑자기 신문왕에게 다가와 검은색 옥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신문왕이 물었지요. 저희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손뼉을 치려면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나무도 마찬가지이지요. 홀로는 소리가 나지 않으며 좋은 주인을 만나면 크게 이로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무를 가져가 피리를 만들어 부십시오. 세상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대체 이것을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요? 돌아가신 뒤 바다의 용이 되신 문무왕과 천신이 되신 김유신 장군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하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신문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신문왕은 신하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오게 하였지요.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상과 용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옥대와 함께 월성의 천종고에 잘 간직하도록 일렀습니다. 얼마 뒤 신라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집들이 물에 잠기고 심어 넣은 곡식들이 떠내려갔지요.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신문왕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달려와 왕에게 아뢰었지요. 전하, 천정고에 보관된 대나무 피리를 불어보십시오. 옳지. 얼른 가져와 보거라. 신하가 얼른 달려가 피리를 대령하자 신문왕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세차게 퍼붓던 비가 그치고 해가 반짝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갔고 전염병이 돌 때 피리를 불면 병이 사라졌지요. 또한 피리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답니다. 신문왕은 사나운 물결을 잠재우는 이 피리의 이름을 만파신적이라 불렀지요. 만파신적은 오랫동안 신라를 지켜주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